빅테크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AI가 돈이 돼 이거죠. 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제 약간 IT 서비스 업체들, 그 네덜란드 ASML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실적이 더 잘 안 나올 것처럼 가이던스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몇 개 안 되네 라는 걱정들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수요자, 이제 엔드 수요자들인데 이들의 실적이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꺾이고 있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가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좀 꺾일 수 있는 거 아닐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얘기 먼저 좀 해보면 최근에 시장 보면은 일단 경계심이 좀 뚜렷한 가운데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좀 약세, 우려 이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가장 화두는 물론 이제 FOMC도 있지만 이제 2분기 기업들 실적 시즌인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도 그랬고 이제 구글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증가율 자체가 조금 꺾인다라는 게 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들을 좀 주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나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AI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어쨌든 꾸준히 늘 거다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을 한 건데 이게 대체로 보면 구글도 지난 1분기 때 EPS 증가율이 57%에서 이번에 20% 중반대로 이렇게 둔화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1분기 때 EPS 증가율보다는 2분기 때 이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들이 들면서 기본적으로 테크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57%에서 20%대, 사실 20%대도 그렇게 낮은 거는 네. 아닌데 둔화라는 쪽에 지금은 시장을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계속 쓰는데 버는 건 언제 벌까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글도 그랬지만 약간 구글 그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 투자자들이 약간 좀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좀 더 낫다. 미래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명 인원도 감원을 하고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부각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빅테크 얘기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제 FOMC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축입니다. FOMC, BOJ 이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이 좀 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FOMC도 생중계 하잖아요, 여러분. 네, 내일 많이 또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FOMC 생중계 때 항상 저희가 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저희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번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과연 몇 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거든요. 21분 중에서 딱 두 분이 올해 1회 인하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굳이 두 분이 21분 중에 두 분이 1회 인하라고 답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두 분 중 한 분이 네. 네. 상무님이시고 거의 많은 분들이 모두 2회 정도 2회를 예상하셨는데 딱 두 분이 올해 1회 인하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근거도 좀 듣고 싶고요. FOMC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사실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한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거는 대부분 대체로 보면 금융위기가 함께 오든지 아니면 이제 침체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좀 임박했을 때부터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금리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미국의 가게나 기업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침체로라고 볼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은 과연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내릴 것인가라는 거에서 저는 좀 동의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한 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그 두 번 정도가 가장 좀 합리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1월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트럼프 편을 드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9월 정도에 인하를 해주는 것이 너무 이제 그 어떤 선거를 이전에 민주당이 이제 요구하는 것만큼 뭐 금리를 인하를 하지도 않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만큼 그 이후에 인하를 하지도 않는 가장 적절한 선이 9월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이제 9월에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통 인하를 하게 되면 과거의 어떤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그 다음 연준 회의 때 또 내리고 하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렸었는데 뭐 이번에는 사실은 뭐 올해 한 번 정도 하고 또 이제 그 물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또 시차를 두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내에 두 번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FOMC는 좀 그 이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 물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자신감을 갖지는 않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문구들이 아무래도 이번 FOMC 성명서 내에는 충분히 이제 들어가고 그 어떤 경기의 추가적인 어떤 하강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는 어떤 멘트들이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이번 이제 뭐 내일이죠. 내일 이제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성명서 내용에서 얼마만큼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상무님은 9월 첫 인하로 보시는 거고 1회로 보시니까 이게 올해는 네. 한다면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워낙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 올해 이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릴 가능성도 많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의 분석이시니까요. 그 근거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리 인하가 지금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가장 크게는 이제 물가도 보고 소비도 보고 그다음에 뭐 고용 쪽도 요즘은 많이 보고 있고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가장 과연 지금 이렇게나 2회, 3회씩이나 금리 인하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어떤 부분 때문에 갖게 되시나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가 물론 이제 분기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전분기 대비 2.8% 증가를 했잖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90년대 이후에 지난 3, 40년 동안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였거든요. 2%가 조금 안 되거나 2% 살짝 넘거나 해서 이번 예상치도 그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네. 2.8%가 나왔다라는 네. 거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안을 뜯어 보면은 물론 이제 소비도 조금 둔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투자도 조금 둔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반기 때 분명히 좀 둔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미국 경기는 90년대 이후에 3, 40년 동안의 어떤 평균 이상의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필요하냐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가 분명히 떨어지고는 있고 지금 이제 2%대가 이제 PC 물가로는 이제 전년 대비로는 이제 2%이고 뭐 저희 그 6월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2% 후반대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를 2%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2%라는 목표에서 약간 상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된 이후에 금리를 내려도 그렇게 늦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1분 가운데 딱 두 분만 올해 1회 인하로 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소수일 경우에 더 만약에 이게 맞으면 빛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무님 또 네, 의견 계속해서 따라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빅테크의 실현과 대응이라는 제목 또 글로벌 전략 서머타임 블루스 이 전략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44페이지에 달하는 글로벌 전략 보고서인데 이 귀한 보고서는 저희가 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고서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조정이 언제부터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시작은 최근의 시작은 아마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때 좀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실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자본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선 시장의 영향 그리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영향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나타난 변화들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는 거가 원래는 뭐 한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이제 좀 그 논란이 됐었어야 되는 것들이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빨리 그러니까 보통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해야 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2개월 정도 이제 빨리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찾는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이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서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또 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정말 누가 될지 지금은 역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렇게 결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확실히 이제 그 불확실성이 이제 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이 올랐던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업종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업종 또는 조금 안전한 업종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 좋았던 뭐 반도체나 미국의 빅테크들 주식들이 조금 타격을 입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영향은 미국은 어떤 선거든지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또 오르는 특성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10개 투자를 할 거를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한 3개, 4개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좀 선거 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의 흐름에서 조금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누가 될지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확실은 계속해서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 좀 특수한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번이 좀 더 특수한 이유는 네. 그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이 완전히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정책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그 민주당의 환경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에 일단은 산업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바이든 정부가 공을 들이고 힘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거가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예를 들면 중국에다가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규제 중심으로 이제 정책들을 썼는데 네.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그 광범위하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이번 대선이
지난 8년 전과도 좀 다르긴 좀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책들에 있어서 대치점에서 좀 극단으로 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시간의 거래에서의 지금 주가 반응을 봐도 지금 시장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많이 올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인 건지, 뭐가 지금 시장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돈이 돼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막상 이제 저희도 회사 일을 할 때 뭐 챗GPT나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서 요약이라든지 뭐 어쨌든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들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돈이 돼? 라고 봤을 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지난 1분기 때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을 가이던스를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제 약간 IT 서비스 업체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을 발표한 뭐 그러니까 GDP 나우가 아니라 서비스 나우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실적들이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네덜란드 ASML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니까 약간 의리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이제 갑의 대접을 받는 독보적인 기업인데 기업들의 실적을 어쨌든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실적이 더 잘 안 나올 것처럼 가이던스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AI가 분명히 붐이고 투자는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몇 개 안 되네? 라는 걱정들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AI의 주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수요자, 이제 엔드 수요자들인데 이들의 실적이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꺾이고 있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가 되면 결국은 투자도 둔화가 될 거고 투자가 둔화가 되면 지금 좋다고 하는 GPU를 만드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좀 꺾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이제 연쇄적으로 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네. 또 트럼프 진영에 있는 부통령 후보 반스 후보가 과거에 구글과 같은 이제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크니까 좀 쪼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반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세법도 네. 셈법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하반기에도 약간 좀 불안한데 그러면 좀 쉬어갈까 아니면은 좀 팔고 좀 기다려볼까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변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네. 투자자들이 좀 보고 있군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익이 계속되고 있는지, 좀 둔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에 이 AI 붐이랄까요? 이 출발선에는 챗 GPT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돈을 버는 걸 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이익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둔화될 뿐이지. 그런데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게 주식시장의 속성일까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기술 혁신이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들의 생산성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이제 시간에 대한 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챗GPT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그냥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네. 우리 실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전력 기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막 집중됐을 때 분명히 이제 그 투자의 어떤 AI에 대한 관심도와 또 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에 그러면 좋았던 여러 가지 혁신들, 네. 뭐 PC 혁신이라든지 인터넷 혁신들이 과연 돈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보면 대체로 보면은 한 20년 정도 걸렸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예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1900년대 초반에 뭐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80년대 후반에 뭐 PC라든지 90년대에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초기에 이제 투자 붐이 불었을 때는 막 투자를 했지만 이게 대체로 보면은 약간 버블스럽게 끝나고 그 다음에 사실 실제로 이제 그 생산성 효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기업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기업들이 막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약간 그 AI에 대해서도 이제 피크 논란이 드는 이유가 결국은 챗GPT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인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도 알겠어. 그렇지만 이게 정말 돈이 되는 데까지는 잘못하면 한 5년에서 10년 더 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투자를 하기에는 상반기 때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들이 계속 지금 쌓여가는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의구심들이 쌓여가는 그런 과정인데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과연 이게 이상이 아니라 늘 그래 왔었고 조금 정상적인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인식 뭐 네. 이런 차이가 좀 있군요. 그런 가운데 이 젠슨왕이 어제였나요? 이 국제 무대가 있었습니다. AI 관련된 포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물리적인 AI 시대로 이제 이동할 것이다. 이제 AI의 어떤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도 좀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특히나 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가 계속 또 많이 빠졌잖아요. 3%대 하락을 기록하고 국내 시장이 반도체 주가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지면 그 2배로 하이닉스가 빠지고 소부장은 또 그 2배로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의 문제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진 않거든요. 약간 정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어떤 그 반도체와 그 실적의 변동성이 그 유틸리티, 한전과 같은 기업들을 뺀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은 그냥 작년보다 조금 느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를 하고 나면 기업들의 이익이 별로 안 는다라는 어떤 그런 약점들이 분명히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약점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그 지금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 반도체나 수출에 대해서 정점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 2017년, 18년에도 보면은 그 반도체 수출이나 한국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관세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되게 수출이 좋다가 관세 전쟁 할 때 이미 이제 물론 그 전에 수출 증가율이 꺾이긴 했는데 관세 전쟁 이후에 그 저희 한국 수출의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수출이 좋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좋은 건 알겠어.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가 정말 또 2기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한국 수출에 있어서 또 다른 먹구름이 낄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특히 저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또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고 약간 한정되어서 그 좋아지는 그런 상황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실 정말 피할 데가 없는 대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조금 더 힘든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 제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그래도 이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이제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하반기는 그래도 저희가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좋다라는 것에 너무 그러니까 좋아질 건 알겠지만 이게 좋아지는 것들이 당장 이번 분기 또는 하반기에 올지 아니면 내년에 좋아질지 아니면 내후년에 좋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하반기 때 조금 더 확실한 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반기 때 확실한 거는 금리가 어쨌든 방향을 틀었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과거에 보면은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도 비슷합니다만은 금리가 떨어질 때 또는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찾아보면 구경제 쪽에서는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운송 이런 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수 산업들 중에서는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은행 이런 산업들이 또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금리가 떨어질 때 약간 그 배당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산업들이 네. 또 부각이 되고 이런 산업들이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이익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